2024년 늦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높은 담장 아래 22살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전해집니다. 용의 발톱이 부러진다. 5개의 머리가 제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누군가는 그러나 청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버린 것이 아니다. 중국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버렸다. 그 청년의 이름이 진명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실제로 자금성 앞에 있었는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그가 남겼다는 예언서가 존재하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 제가 만난 한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의 미래보다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더 깊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건너온 조선족이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76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낡은 천보자기 하나를 품에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자기는 오래되어 색이 거의 발해 있었고 모서리에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당에 들어와 절을 3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자 노인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자 그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노인은 품 안의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용의 몸은 하나였지만 머리는 5개였습니다. 하나는 서쪽을 향했고 하나는 남서쪽을 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북쪽 초원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머리는 동북쪽 산맥을 향했습니다. 마지막 머리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용을 공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명자라는 청년이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조카가 중국에서 일할 때 얻었다고 했습니다. 조카도 누가 처음 그린 것인지는 모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종이를 가리키며 한 말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 중국이 5나라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노인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그는 용이 5머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한 몸 안에 5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전에 만났던 한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 남매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모두가 좋은 옷을 입고 웃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도 많고 집안도 잘 사는구나.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반드시 한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자신이 정했고 자녀들의 진로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딸은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한 가족인데 왜 제멋대로 생각하느냐. 가족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겉으로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제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침묵했습니다. 큰딸은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친정의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넷째는 아무도 모르게 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내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조용한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문제를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저놈이 가족을 버렸다. 그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어요. 억압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조용해질 뿐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때를 기다립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아래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조직, 나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기억, 종교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체제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만 강요할 때 시작됩니다. 진명자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5머리의 용도, 그런 경고일 수 있습니다. 5개의 머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머리가 다른 머리의 목을 억지로 꺾으려 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듣지 않은 목소리는 언젠가 더 큰 소리로 돌아옵니다. 억누른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싸움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무시와 두려움, 억울함과 탐욕이 조건을 만나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의 한 번의 고함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듣지 않았던 아내의 말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 시간이 오래 쌓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갈등도 한 번의 충돌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균열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침묵을 안정이라고 착각합니다. 자녀가 반박하지 않으면 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모두 동의한다고 여깁니다. 국민이 조용하면 체제가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침묵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평안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소용없다고 느껴 포기한 침묵이 있습니다. 평안한 침묵은 사람을 가까이 묵습니다. 포기한 침묵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개의 머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국의 분열을 뜻합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가 실제로 갈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의 몸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하나인 것은 아니라는 경고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중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모두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나라에 산다고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똑같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도
관계를 끊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남편은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결정해야 한다. 조직의 책임자는 말합니다. 혼란을 막으려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권력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 다른 목소리는 참아야 한다. 물론 질서와 책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존재하면 내가 약해질까 두려운가?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면 내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운가? 가족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통제의 뿌리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 억압을 책임이라고 착각합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침묵을 화합이라고 착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성냄은 내 뜻과 다른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그렇게 밀어붙인 결과가 어떤 고통을 만들지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자식의 미래를 모두 결정하려 했던 것도 이 세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소유하려 했습니다. 반대하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왜 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균열을 보며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저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저들이 갈라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탐욕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복으로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눈물 위에 지은 성은 언젠가 다시 흔들립니다. 중국이 실제로 갈라질지 5개의 지역이 각자의 길을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고통을 줄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땅과 힘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 속에서 사람의 생명과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탐욕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우리 조직에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나는 통합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은가? 오늘 가장 말이 적어진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배우자가 예전보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편안해졌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다면 철이 들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무엇이 가장 답답합니까? 그리고 바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너를 위해 그랬다는 말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묻는다고 곧바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안전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면 닫힌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종이 한쪽에 흐릿한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숫자와 날짜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해의 여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가 중국이 무너지는 날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는 종이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붕괴의 날짜가 아니라 선택의 날짜입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의 선택이기도 하고 호랑이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들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묻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몇 월입니까? 어느 나라가 먼저 무너집니까? 누가 권력을 잃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오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변화가 시작되면 공포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노인은 종이를 다시 펼쳐 아래쪽의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종이로 쌓은 성은 무너진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노인께서는 다르게 보십니까? 나라의 성도 종이로 쌓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도 종이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70살 된 한 거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너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고 겨울에도 얇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무시당한다. 그 말은 어린 마음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거사님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것도 돈이 아깝다며 미뤘습니다. 돈이 모이면 아파트를 샀고 다시 돈을 모아 상가를 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자 그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 여러 채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돈은 제대로 모으고 있느냐? 딸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월급 나오잖아. 참고 다녀.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손익부터 계산했습니다. 그거 해서 돈이 되겠니? 그에게 돈은 생활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막는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높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가족은 재산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은다고 했지만 돈을 모으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거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는 가족의 말을 배은망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년 뒤 그의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아들과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곧 상속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관리할 건데?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다고 했어.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 간병비는 어떻게 나눌 건데? 거사님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병실에서 자식들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사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잘못 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족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은 결과가 돈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죄는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가족의 대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사랑을 증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보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관계를 남깁니다. 종이로 쌓은 성은 통장 잔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직함, 명예, 자식의 성적, 남들이 보는 체면, 이런 것들 위에 자기 존재 전체를 세우면 숫자가 흔들릴 때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내부의 갈등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불만을 참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추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감춰졌던 질문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더 가난한가? 왜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존중받지 못하는가? 왜 희생은 늘 우리 몫인가? 생활이 넉넉할 때는 서로의 차이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지면 오래된 원망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형만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부모는 늘 너만 챙겼다.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숨어있던 상처를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갈라지는 것이 언제나 진실이고 함께 있는 것이 언제나 거짓인 것은 아닙니다. 분열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경제와 가족, 생활과 안전망이 끊어지면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고통받습니다. 분열은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 집을 떠나는 사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 헤어진 가족, 그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억지로 덮어서는 안 되지만 분열을 낭만적으로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거사님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먼저 사과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거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남기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다. 자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돈 이야기만 했다. 네가 무슨 꿈을 꾸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묻지 않았다. 큰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산이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서 쌓은 것도 많다. 다시 가난해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이 났다.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돈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속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고 어떻게 나눌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로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사님은 그 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돈을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떠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성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성벽을 낮추자 오히려 가족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성벽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밖에서 공격받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은 자기 몸을 지탱하던 믿음을 먼저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재산은 줄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가족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 믿음이 무너지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공포와 분노에 휩쓸립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탓하고 다른 집단을 적으로 만들며 가진 것을 더 강하게 움켜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예언을 마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숫자가 줄어도 자기 가치를 잃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용이 약해지면 호랑이에게 정말 기회가 옵니까? 노인은 종이 아래의 작은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사람들은 용이 쓰러지면 호랑이가 저절로 산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용의 몸은 너무 큽니다. 가까이 있는 호랑이도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며 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쟁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 손님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어려워지면 부모의 관심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몰락이 곧 나의 번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동생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은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역시 다르다.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저 아이다. 동생은 겉으로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형의 사업이 커질수록 동생의 비교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났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월급이 밀렸고 집도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지. 이제 나를 조금은 다르게 보겠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형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부모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책임은 동생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조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요. 몇 시간 뒤 형은 강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자 형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다 망쳤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동생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형의 실패가 자신의 자리를 크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패는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병들었고 형수는 생계를 걱정했으며 조카들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무너지면 제 자리가 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무너지자 가족의 지붕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가까운 이웃의 위기는 벽 하나 너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도 경제와 무역, 공급망과 안보, 역사와 문화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기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환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충돌은 난민과 인도적 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과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의 약화는 호랑이에게 축제가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한국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진명자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작지만 용보다 빠르다. 한국은 영토와 인구는 작지만 빠르게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기술과 문화도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모른 채 빠르게 달리면 절벽에도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호랑이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 아는 눈입니다. 왜 달리고 있는지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국의 혼란을 경제적 이익과 영토적 욕망의 기회로만 본다면 호랑이는 탐욕을 향해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집과 가족을 잃는 상황에서 지도 위의 선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냉혹함입니다.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경계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쾌해야 하는 것. 경쟁자의 사업이 망하자 내게 기회가 왔다고 흥분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탐욕이 들어옵니다. 탐욕으로 얻은 성공은 늘 불안을 동반합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도 나의 약함을 이용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호랑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혼란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국적과 민족을 묻기 전에 다친 사람과 굶주린 아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서를 이유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둘째, 경제적 충격을 견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와 한 거래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곳이 무너질 때 함께 흔들립니다. 준비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한반도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을 감정적인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삶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긴 시간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토를 합치는 것보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넷째, 기술과 문화의 힘을 지배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내부의 갈등부터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다섯 머리를 말하면서 우리 안의 갈등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와 지역,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으로 보면 밖에서 온 기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달리려면 네 발이 같은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한 발이 다른 발을 적으로 여기면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노인은 호랑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이 호랑이는 용을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움직여야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인지 감당해야 할 짐을 두려워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이 커지면 책임도 커집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의 지위는 원하지만 전쟁과 재난을 막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길을 걸으려면 자신만의 평안에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비는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용기입니다. 한국이 일어서는 호랑이가 되려면 불타는 집 옆에서 빈 땅이 생겼다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나라의 자세입니다. 형이 사업이 무너진 뒤 동생은 조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물었습니다. 삼촌,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생은 자신이 품었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잘 될 때마다 나는 늘 비교당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형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쪽이 편해졌어. 미안해. 형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나도 네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부러웠어. 동생은 처음 알았습니다. 형도 자신을 부러워했다는 것을. 형은 동생이 정해진 월급을 받고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을 비교하지만 각자가 지고 있는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큰 나라는 큰 힘을 가졌지만
큰 책임과 불안도 안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제약이 있지만 빠르게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완전한 복을 가졌고 누가 완전한 화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인은 종이의 가장 아래쪽을 펼쳤습니다. 남쪽 바다처럼 보이는 부분에 커다란 물음표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은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을 뿜는다고 합니다. 그 불은 어디를 향합니까? 밖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몸까지 태우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밖에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손님이 줄을 섰지만 시간이 지나며 매출이 줄었습니다. 대출이 늘고 직원의 월급을 걱정하게 되자 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당신이 장부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아들이 새 메뉴를 제안하면 화를 냈습니다. 네가 장사를 뭘 안다고 그래. 직원이 그만두면 욕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처음에는 경쟁 식당을 탓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달업체를 탓했습니다. 정부와 세금, 젊은 세대를 탓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잘못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함께 경쟁 식당을 욕했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자 잠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밖을 향하던 분노는 결국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누군가를 미워해야 견딜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 앞에서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분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할까봐, 평생 일한 식당이 무너질까봐, 자식들이 자신을 실패한 아버지로 볼까봐, 하지만 약해 보일까봐 두려움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고 계속 밖에 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권력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내부 불만이 커질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왜 일자리는 줄어드는가? 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조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저 나라 때문이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비판보다 단결이 먼저다. 외부의 적이 생기면 사람들은 잠시 내부의 갈등을 잇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만든 통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쟁은 지도 위의 화살표가 아닙니다. 새벽에 울리는 공습 경보, 아이를 안고 지하로 달려가는 어머니, 아들의 생사를 모른 채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아버지, 병원의 전기가 끊기고 약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어느 나라가 영토를 얻을 것인가? 경제적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입니다. 식당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뒤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경쟁 식당이 정말 두려운가? 배달업체가 두려운가? 아니면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가? 며칠 뒤 그는 가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가게가 망할까봐 무서웠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두렵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잘못될 때마다 누군가를 탓했다. 그날 식당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쟁 식당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운영 방식, 배달업체가 아니라 비용 구조의 문제, 직원 탓이 아니라 대화하지 않은 문제. 가족은 메뉴를 줄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제안도 받아들였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자. 자신 안에서 원인을 본다는 것은 모든 잘못이 내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부당한 사람과 잘못된 정책, 외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잘못만 보느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네 잘못이라고 말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를 보는 가르침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다시 상처 입히는가? 두려울 때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가? 아니면 원인을 살피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가? 노인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총을 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순간, 저 사람들은 모두 악하다고 단정하는 순간, 우리의 고통이 모두 저들 때문이라고 믿는 순간, 그때 마음속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도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너는 절대 변하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상대를 고정된 악으로 만들면 대화의 길은 닫힙니다.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반역자나 악한 집단으로 부르면 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한 말을 사용합니다. 호랑이가 밖의 용만 바라보면 자기 몸 안의 균열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억압을 비판하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자식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외부의 독재를 비난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판하던 모습과 닮아갑니다. 화가 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답 아래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그 근원을 보면 분노는 상대를 공격해야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돌보아야 할 상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오래된 예언서와 수행자들의 이야기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진위와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문장을 맞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모호한 문장은 여러 사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도 무상하고 권력도 무상합니다. 국경과 체제도 변합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적이 약해졌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해졌다고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진명자가 남겼다는 마지막 경고는 무엇입니까? 노인은 호랑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여, 달려라 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었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들은 마지막 문장은 달랐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인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랑이여, 먼저 네 발밑을 보아라. 사람들은 호랑이가 북쪽으로 달리고 무너진 용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달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발밑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도 발밑에 균열이 있다면 멀리 달릴 수 없습니다. 눈앞의 기회만 바라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밖의 용이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다 자기 몸 안의 상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한국도 마음이 많이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 앞에서는 자기 편의 말만 듣습니다.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도 견뎠다. 자식은 말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조건이 다르다. 지역과 정치적 선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 전체를 판단합니다. 우리 편이 잘못하면 이유가 있다고 하고 상대편이 잘못하면 본성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보다 누가 더 억울한지 경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고통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아이와 병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다른 지역은 집값과 경쟁, 출퇴근과 교육비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가 가진 것만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편하다. 저 세대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이런 비교 속에서 공동체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중국의 5머리를 보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수많은 머리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같은 몸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르려면 상대가 반드시 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없애야 할 장애물로 봅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밖을 향해 달릴 힘을 잃습니다. 한 절의 성격이 다른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사람의 사정을 오래 듣고 기다렸습니다. 빠른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느린 스님은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법회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고 갑자기 비까지 내렸습니다. 빠른 스님은 자리를 재배치하고 공양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느린 스님은 젖은 옷을 입고 온 노인과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자 혼란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빠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일만 보느라 사람을 놓칠 뻔했습니다. 느린 스님도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 사정만 보다가 전체 준비를 놓칠 뻔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적으로 만들 때 약해집니다. 한쪽 날개를 잘라낸 새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한쪽 다리를 미워하는 호랑이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노인은 호랑이의 발밑에 그려진 희미한 선을 가리켰습니다. 금이 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선을 없애야 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금이 있다고 모두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자기에 금을 숨긴 채 계속 사용하면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발견하고 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깨진 자리를 금으로 이어붙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흔적이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처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 가난했던 시대의 기억, 독재와 저항의 기억, 세대와 지역이 겪은 희생.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느낍니다. 치유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믿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채로도 상대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조선말을 쓰며 살았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한국에 온 뒤에는 중국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디에서도 완전히 같은 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두려우면 이름을 붙이고 멀리합니다. 한국의 공사장에서 일할 때 누군가는 그를 출신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추운 날 떨고 있는 그에게 작업복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라는 크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씩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집단 전체를 하나로 판단합니다. 중국인은 모두 이렇다. 한국인은 모두 저렇다. 어느 지역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어느 세대는 이기적이다. 이런 말은 복잡한 한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립니다. 상대를 한 사람으로 보면 쉽게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그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지키고 싶은 자식과 평범한 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으로만 보면 공격하기 쉬워집니다. 저들은 모두 적이다. 전쟁과 혐오는 그 말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호랑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수행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바로 믿고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특히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이야기, 곧 큰 돈을 번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말은 의심하는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공유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실제로 확인된 인물인가? 예언은 사건 전에 공개되었는가? 사건 뒤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해석이 사실처럼 포장된 것은 아닌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려 공포와 증오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업이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이웃의 불행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약해진다고 우리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실패한다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알아차리십시오. 내 안에 비교와 원망이 있구나. 세 번째 수행은 우리 내부의 갈등부터 듣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거대한 통일을 말하면서 자식의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번째 수행은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생활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줄이십시오. 가족이 중요한 재정 상태를 함께 알게 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몰리지 않게 하십시오. 준비는 공포에 떨며 물건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문입니다. 노인은 종이를 다시 천보자기로 감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어디에 두실 겁니까? 태우려고 합니다. 왜 태우려 하십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종이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중국이 무너지는 날만 묻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종이로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벌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공격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이 갈라지면 어느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의 고통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깨우기도 하지만 욕심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절 뒤편의 작은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천보자기를 풀고 종이를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머리의 용과 작은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 예언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중국은 정말 갈라질까요? 모릅니다. 한국은 정말 일어설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무너진다는 말에 통쾌함이 올라오는가? 한국이 강해진다는 말에 우월감이 올라오는가? 전쟁이라는 말에 두려움이 올라오는가?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만드는 마음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준비하면 기회가 와도 재앙을 만듭니다.
증오로 힘을 얻으면 강해져도 평화를 잃습니다. 자비와 지혜로 준비하면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불꽃 위에 놓았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 5머리가 검게 변했고 종이 아래의 호랑이도 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예언은 없어졌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종이는 사라졌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는 과연 준비된 호랑이가 될 수 있는가? 준비된 호랑이는 남의 몰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발밑의 균열부터 살핍니다. 가족의 말하지 못한 상처를 듣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건강과 재정, 관계를 정돈합니다. 힘을 가지더라도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기보다 미래를 감당할 사람이 됩니다. 용이 쓰러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개의 머리가 갈라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호랑이가 일어설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탐욕과 증오로 얻은 기회는 새로운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와 지혜로 준비한 위기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맞이하는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앞에서 증오를 선택할 것인가? 혼란의 가능성 앞에서 탐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준비할 것인가? 예언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숨은 질문을 드러냅니다. 남이 무너져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같은 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있는가? 내가 가진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오늘 자기 발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족 안에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적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 때문에 믿고 있는 거짓 정보가 있습니까? 남의 실패를 바라며 자신의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발견했다고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견하는 순간부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호랑이가 깨어난다는 것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탐욕과 두려움을 보는 일입니다. 호랑이가 강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호랑이가 정상에 선다는 것은 용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발견하고 내려가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감당할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언보다 더 중요한 준비입니다.